근데 오늘 오전에 좀 안타까운 속보 들어와서 요거 한 번만 잠깐 보고 갈게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 유령 영아라고 부르죠.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건 209건을 접수해서 지금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어요. 네. 근데 경찰이 소재를 확인한 게 출생 미신과도 이제 20명은 확인을 했고요. 네. 나머지 178명은 아직도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어디 있는지. 또 안타깝게도 11명은 이미 숨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숨진 11명 중 4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발견이 돼서 경찰이 수사 중이고요. 7명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또 워낙 지금 이 사건이 촉발된 친모가 그 2명을 출산한 다음에 출생신고하지 않고 살해했던 수원의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건 지난달 30일에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네. 앞에 말씀드린 그 소재가 확인된 20명 중 9명은 범죄 혐의가 없어서 종결이 됐고 11명은 또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오전에 이 소식이 오전이나 뭐 오후나 계속 속보로 네. 들어오니까 너무 많은 아이들이 네. 뭔가 이런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여전히 뭐 178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뭐 경찰도 최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계속 새로운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 좀 나오면 더 정리해서 한번 더 다뤄봤으면 좋겠네요. 먼저 조재영 기자가 가져온 사건, 이 소식도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 네. 이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죠. 네. 이게 어제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정말 짧은 시간 만에 엄청난 분노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네. 사건 내용을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13년 전 2010년에 30대 초반이었던 가해자 의붓 아빠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기 집 아파트에서 그때 이제 의붓딸이 12살이었어요. 이제 얘를 강제 추행을 했고 6개월 뒤에는 급기야 이제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행이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고 장기간 계속됐다는 게 더 충격적인데 청소년 시절을 거쳐서 어른이 될 때까지도 성추행과 성폭행이 계속 반복이 됐다고 해요. 이번에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이제 작년 7월, 그러니까 이제 24살이 된 거예요, 의붓딸이. 네. 어른이 돼가지고 원룸을 얻어서 따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해자인 의붓 아빠가 딸을 계속 찾아가서 무려 4차례나 또 성폭행을 한 사실도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들어가 나면서 피해자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너무 큰 충격에 빠졌고 이게 또 피해자가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기 여동생과 같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까지 이번에 수사 과정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왜 죄책감을 시달려야 그러니까요. 되는지 저는 예.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사실 12살 어린아이에게 이 가족이라는 게 엄청난 울타리고 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아빠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됐다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댓글 보니까 범행 저지른 게 12년간인데 네. 지금 징역이 13년이면 이게 양형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도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이 피해자가 그 고통받았던 12년은 사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기간인데 가해자는 지금 13년 있다 복귀하면 지금 40대니까 50대란 말이에요. 44살이라고 네, 했으니까. 그러니까 13년 있어도 57세면 나오는데 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사회에 다시 복귀해서 뭐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고 그럼 피해자는 또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어떤 두려움과 공포심에 시달려야 되냐 이런 지적이 충분히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피해자가 13년 뒤에는 30대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아픈데 지금 이 13년형에 대해서 재판부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재판부도 사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범죄다라는 거 인정을 했어요. 이게 피해자가 12살이면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어릴 때부터 체벌을 받아서 의붓 아빠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상황에서 범죄가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가장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서 생존해야 될 장소가 됐다. 이런 얘기도 했고 반인륜적 범행이다. 뭐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렇게 해서 형량을 무겁게 줄 것 같이 했는데 그 정황들은 모두 인정이 된 거잖아요. 다 인정이 된 거죠. 다 네. 인정을 했고 범행도. 근데 또 반면에 가해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도 형량 깎아주는 요소로 작용을 한 거예요. 지금 담당 PD가 예. 헛 웃음을 그렇죠. 지금 네, 네. 냈어요. 초범이고에 정말, 사실 네. 가족 성폭력이 네. 어떻게 재범과 그렇죠. 초범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이쪽에서 그래서 오래전부터 친족 간의 이제 성폭행 문제나 이제 범죄에서 초범이라는 점이 이제 가명사유가 되는 거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네. 주장을 해왔는데 사실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보면은 지금 보니까
1심 판결이잖아요. 징역 네, 13년이. 네, 지금 네. 어떻게 된 거죠? 그럼 검찰은 네. 이제 항소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검찰은 형이 더 무겁게 줘야 한다 하고 항소를 했고 또 이제 거꾸로 이제 피고인, 가해자는 이거 너무 무겁다 깎아줘라 하면서 양쪽 다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조만간 이 형량이 유지가 될지 바뀔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가족이 가해자인 성범죄가 친족 성폭력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형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감정보다는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잦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3년형을 받았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12년간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데 어떻게 13년밖에 안 사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 13년이면 굉장히 좀 이 범죄에서는 무겁게 준 형량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여성의 18살 먹고 이제 딸과 같이 살던 이제 노부 아버지가 있었는데 와이프한테 여행을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6살짜리 딸을 성폭행 항의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술을 먹으라고 해요. 근데 술을 못 먹겠다. 나는 학생이라서 술 안 먹는다. 18살짜리 미성년자인데 그렇죠. 술을 먹으라고 네네. 권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엔 콜라를 먹으라라고 하면서 이 콜라에다가 그 졸피뎀, 마약류인 졸피뎀을 타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엄마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했더니 합의하자, 고소 취하해라 이렇게 이제 협박까지 하면서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평생 이 정도 죄질이면 격리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마땅해 보이는데 얼마를 받았냐?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징역 7년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범죄잖아요. 그 계획을 하고 약물을 먹이고 굉장히 의도적인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후에 고소를 하니까 다시 협박까지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의 이제 그 질이 굉장히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제 징역 7년이 끝이었고요.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교회 장로 부부가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의붓딸을 키웠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당시 14살이었던 이 의붓딸을 성폭행을 했고 이 성폭행이 무려 16년간 이어졌습니다. 이 의붓딸이 겨우 이 요양원에서 빠져나와서 지역 장애인 단체의 이제 도움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는데 얼마의 형량이 나왔냐? 징역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이요? 네. 16년간의 성폭행의 징역 3년 6개월인데 제가 이 사건을 취재했던 메모를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돌봐줬다 이런 것들이 또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이제 지적 장애가 있었던 상황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형량을 보듯이 7년, 3년 6개월 이게 국민들의 법감정과 이 사건의 죄질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안 맞는데 요 정도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13년형이면 상당히 중형을 줬다라고 그렇죠.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일반 국민의 지금 댓글로도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이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돌봐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족이라는 게 사실은 보호자인데 그렇죠. 가해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일반적인 범죄랑은 좀 다르게 구분돼야 될 것도 같고 조재현 기자가 사실 지금까지 그런 팔로우라고 저희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얘기하죠. 팔로우라고 하죠. 지속적으로 이런 관심 많이 갖고 취재를 많이 해왔잖아요. 사실 딱 바로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 아마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청주에서 2년 전에 여중생 2명이 같이 이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것도 그 친족 성폭력 사건이 이면에 있었습니다. 이 아름이와 미소라고 가명을 했었는데 아름이의 의붓 아빠가 아름이를 계속 성추행하다가 성폭행한 정황이 있었고 아름이 친구인 미소가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날 딸 친구까지 술을 먹인 뒤에 성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소의 부모님이 이걸 즉시 신고를 하죠. 그래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니까 구속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수사는 지지부진하지 이제 가해자는 피해자인 아름이와 같이 사니까 계속 협박을 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서에 남깁니다. 분리도 안 된 거죠. 네, 분리가 안 된 그렇죠. 거죠. 이게 가족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자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생각 끝에 나쁜 사람은 벌을 줘야 한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사건 발생 4달 만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또 아이들이 숨지고 사건이 기사화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가해자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 9월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25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형이 나온 게 사실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가 되면서 좀 가능했던 측면이 있는데 사실 친족 성폭력은 신고율이 4%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론화하기가 어려운 범죄예요. 가족을 이제 등을 돌리고 적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적이죠. 가해자인데. 네. 근데 사실 가족이니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보호를 못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하잖아요라는 그 주소가 너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대표적인 뭐 암수 범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범죄인데 이게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통계도 없고 아주 극단적인 사건이 공론화되고 이래야만 이 문제가 이제 주목을 받는 이런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면들에서의 법적인 이제 개선 사항들이 논의가 되는데 매번 이제 그때뿐에 그치고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면 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좀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 조재현 기자가 예전에 취재했던 그 피해자 모임에서 그분들이 서로를 지칭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생존자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족 성폭력 피해자분들 본인들의 자조 모임에서 친족 성폭력 생존자라고 하는데 사실 또 이거를 굉장히 힘들게 결심을 해서 알리는 경우에도 다른 가족들이 편히 돼주지 않고 왜 이거를 부끄럽게 이제 알리려고 하냐, 덮고 가자, 너만 참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종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 사실은 정말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거를 겪으면서 우리들은 겨우겨우 살아남았다 이렇게 해서 생존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분들이 그래서 하고 있는 또 이제 움직임이 하나가 있는데 공소시효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만 13세 미만의 친족 성폭행은 이제 공소시효가 없는 걸로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법이. 근데 아직도 13세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중학생에 대한 성폭행을 당했다. 이러면 공소시효가 10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성인이 된 만 18세부터 10년. 그러니까 만 28세, 29세 이거를 고소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영영. 고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공소시효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30살, 40살에도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트라우마에 시달리는지 모르다가 뒤늦게 친족 성폭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든지 아버지와 또는 다른 가족들과 이런 거에 제대로 처벌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친족 성폭력 같은 경우 공소시효를 좀 폐지해줘야 한다. 폐지하길 바란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좀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엄중하게 바라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도적인 개선책을 좀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지 님이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다.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름다운 독도님도 왜 참아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게 이런 친족 성폭력이 아까도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학대받은 정황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런 데 시달리다 보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소통이 사실 이루어져서 더 피해가 큰 것 같더라고요. 성폭력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다른 이제 유형의 다른 신체적인 폭력이나 이런 것과 다 결합을 해요. 유기, 방임 이런 것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 보호자니까 이런 걸 자기 권위를 이용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벌 준다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동에 대한 친족 성폭력은 가장 끔찍한 형태의 아동 학대다. 아동 학대로 봐야 한다.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김한 기자 사실 주말에 이 SNS에 북한산 영상이 올라왔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났죠. 근데 저는 이제 은평구에 사는 입장에서 작년부터 늘 보아왔던 풍경이기 때문에 올 게 왔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잠깐 이미지 잠깐 보시면 100군데 쪽까지 정상까지 막 새카맣게 뒤덮였어요. 지금 그 인스타그램에 이 분이 올리셔가지고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러브버그가 정확한 명칭이 뭐죠? 어떤 동물이 어떤 곤충이죠? 작년에 처음 이제 저도 봤고 작년에 나타난 것으로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원래 이제 학명은 우단털 파리학과에 속하는 파리 한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리의 종류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던 파리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작년부터 이제 은평구 고양시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발견이 됐고 작년에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됐었고 그러고 나서 이게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소멸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라졌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다시 지금 한 6월 달 정도부터 등장을 한 벌레인데요. 성충이 된 이후에 암수가 같이 붙어 다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벌레가 항상 붙어 있으니까 외국에서도 사랑벌레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러브버그라고 부르고 있고 신혼파리 이렇게 부르는 나라들도 있고 머리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꼬리 쪽으로 붙어 있어서 그래서 쌍두벌레다 이런 별명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림님, 북한산 100군데 정상의 모습이었고요. 역풍이다님이 화면으로만 봐도 징그럽네요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보기에는 좀 흉측하긴 하지만 사이좋게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이게 외래종이죠. 그렇죠. 이전까지 없었던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미기록종이라고 표현을 그렇습니다. 하던데. 동남아에서 주로 이제 서식을 하고요. 일본에도 2015년 정도에 처음 발견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22년 7월에 처음 발견이 됐고, 네. 뭐 이제 서울 서부권, 그러니까 인천, 고양시, 은평구, 서대문구,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개체수가 폭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어떻게 유입이 된 건지, 왜 유입이 된 건지가 정확한 이유가 좀 불명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게 어떤 기후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진 않다. 그러면 왜 남부 지방이 아니라 서울 특정 지역에서 그렇죠. 이 벌레가 많이 있잖아요. 했겠냐? 이거는 어떤 이제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로 이제 발생한 거다.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뭐 인천항이나 뭐 김포공항이나 공항 쪽 통해서 네네.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남부에서 올라온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 문제라고 하면 이제 그 분포 지역이 아래쪽에서부터 시작됐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은평 주민들도 작년에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여기에 나타난 거냐. 은평 주민으로서. 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의 로컬 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목재 공장에서 처음 발생을 했다더라. 근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한 추정인 게 그 나무에다가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재작년에 은평구 일대 이제 봉산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엄청난 이제 대벌레 떼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대벌레를 방역한다고 굉장히 이제 공을 들여서 방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벌레가 나타나니까 이게 뭔가 방역을 하면서 이 이른바 이제 해충 시스템이 뭔가 무너진 게 아니냐. 그래서 천적이나 이런 게 없어 출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얘기 보니까 주말 농장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쪽 네, 외곽 네. 지역에 거기 퇴비에 뭔가 들어있는 게 아니었냐. 뭐 이런 뭐 얘기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유충이 섞여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보기에는 좀 그런데 그래도 조준 기자 이게 해충은 아니라면서요? 네, 사실 우리가 불쾌해서 그렇지 해충은 아니고 오히려 사실 익충에 가깝다고 합니다. 일단 독성도 없죠. 물지도 않아요. 모기처럼 질병 옮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썩은 잡초도 먹고 꽃꿀을 먹고 꽃가루 옮겨 수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분 돋기 때문에 환경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일상적으로 곤충의 하나로 생각하면 굉장히 유익한 곤충인데 일단은 생긴 게 좀 바퀴벌레 비슷하게 생기고 그리고 짝짓기를 하면서 날아다니는 게 약간 또 우리가 뭔가 불쾌하고 또 한두 마리도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막 수천만 마리가 막 떼지어서 발생한 이런 사진도 이제 해외 사진 같은 거 보면 엄청난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충 취급을 받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피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 짝짓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 러브버그 사체가 부패하면서 나오는 내장들이 그 사물에 들러붙는다고 해요.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산성에 대해서 들러붙으면은 한두 시간만 지나도 거의 치우기가 어렵고 그러면은 이 페인트, 자동차량의 그 페인트를 부식시키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골칫거리가 될 수 있구나. 좀 이런 게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2번이나 세차를 했어요. 유리창에 붙은 다음에 이제 와이퍼로 밀어내면 그게 그대로 손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분비물들이. 근데 그게 안 지워집니다. 그래갖고 고압 세차를 해야 이제 지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문제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관점에서 굉장히 이게 이제 불쾌해요. 이 때로 다니는 모양새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진짜 문제입니다. 저희도 지금 상암 신사옥 여기 흡연 구역에 특히 러브버그가 많이 몰려져서 새벽에 저희 작가님 출근하실 때 보면 여사님들이 그 사체 치우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영민 님이 보기 흉한 것만 봐서도 약간 해충 같다고. 감정적으로 해를 끼치잖아요. 해를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해를 끼치고 있는데 또 은평구 주민이신 김한 기자는 그 초등학생 아드님이 그 러브버그 놀이한다고요? 네, 초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두 명이 끌어안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덥잖아요 요새. 네, 그래서 그쵸. 너희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네 러브버그라고. 근데 이제 이게 두 마리가 같이 붙어 다니는 모양새들이 어린아이들 눈에도 굉장히 신기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는 아파트 단지에서 애들이 잠자리채를 들고 막 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야 애들 아직 잠자리 없다 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잠자리 잡는 거 아니라 러브버그 잡으러 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 웃어야 될 일인지 울어야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 은평구 지역, 그러니까 이런 서울 서부권에서는 이 러브벌리가 항상 이 시절에 작년부터 굉장히 좀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는 이런 일입니다.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저는 솔로라 더 불쾌해요 하셨어요. 루즈님이 안 지워지면 WD-40을 뿌려보시길 싹 지워질 겁니다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러브버그 관련 상품도 좀 등장했다고 하던데요. 그 퇴치제 판매가 시작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감정적인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 사는 어떤 분은 되게 큰 백에다가 아예 이
모기 뿌리는 퇴치제를 들고 다니는 분도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최근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을 보면 벌레 퇴치 용품 판매량이 굉장히 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해에 비해서 90% 이상 증가한 쇼핑몰도 네. 있었고요. 특히 이제 유아용 해충 퇴치 용품, 이게 이제 뭐 아직 정확하게 어떤 벌레인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게 혹시 애들한테 더 나쁘지 않을까 뭐 이런 심리 때문인 것 같은데, 유아용 해충 퇴치 용품이 한 83% 정도 전년 대비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불쾌하기 때문에 바로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뭐를 사게 되거든요. 이제 퇴치하려고.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같은 기간, 같은 전월 대비 138.1%가 이제 매출이 증가했다. 뭐 150% 증가한 편의점도 있다. 이럴 정도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다. 퇴치하고 싶어 한다. 이거는 이제 소비 심리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화학적 방역은 안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재영 기자님 설명했던 그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등산객들도 이번 주에 북한산 다녀오신 분들이 뭐 깜짝 놀랐다 이런 김밥 글들. 꺼내지도 못했다고. 네. 저도 SNS에서 많이 봤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양봉할 때 쓰는 것 같은 뭐 그런 거를 쓰고 다니기도 하는데, 실제 이게 이제 퇴치하는 정도로 생태계에 이제 아예 없어야 되는 벌레는 아닌 것으로 지금 당국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이 벌레를 퇴치한다라고 방역을 했을 때 다른 벌레도 같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러브벌레가 그 유충일 때 흙바닥이나 이제 낙엽 같은 유기물을 먹는 것들이 오히려 생태계의 순환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 불쾌해서 그렇지 뭐 반드시 방역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이제 벌레는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저 사실 그 방역도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게, 모기도 우리가 완전히 퇴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러브버그가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알의 개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100개에서 350개까지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 4일 만에 부화가 되고, 또 애벌레에서 보통 이제 다른 파리처럼 알에서 애벌레, 애벌레에서 번데기, 번데기 성충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한 4개월에서 6개월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주기가. 그러니까 뭐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한번 나타난 이상 이거 완전히 없앤다는 건 사실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불길한 예감은 듭니다. 저희 담당 PD는 자기 옷에서 알 나는 거 봤대요. 너무 궁금하게 놀랍네요. 자기 옷에. 딱 쏘는데. 네, 갑자기 그 얘기도 네? 저희 집에도 아이 가방에를 열었더니 러브벌레가 나와서 굉장히 놀랬던 일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서울대 연구진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없었던 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몇십 년 안에 동북아에서 이런 벌레들이 발견될 거다. 러브 같은 벌레들이 지역으로 바뀔 거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 러브가 같이 살아가는 것 외에는 이미 이제 그 단계로 접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사나님은 생태계가 무너지면 저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긴 하셨어요. 네. 정현우님이 시간이 지나면 점차 자연의 균형을 맞춰갈 거라고 봅니다 하셨는데, 이것도 막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퇴치법 잠깐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물기를 싫어한다고요. 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분무기를 뿌리는 것만으로도 죽는다.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도요? 이런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밝은색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하얀 옷이랑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하얀 옷에 붙는다고 할 정도로 밝은 색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색을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두운 색을 입고 등산하는 것도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살충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이게 강한 벌레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동네에서 보면 뭐 그렇고요. 집안에 들어와서 죽어 있으면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도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C5 조재현 기자, 한겨레 김한 기자, 두 분 모두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